이재명 대표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자, 이재명 대표가 탑승한 차량이 고법 앞에 멈춰섰고요. 민주당 의원들 몇 분이 오신 겁니까? 상당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미리 와서 도열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도열 맞죠? 도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차량에서 내릴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수행하는 분이 나와서 앞으로 와라 라는 제스처를 했고 이 대표 내렸는데요. 다소 긴장한 듯한 표정도 보입니다. 가벼운 인사말을 나누는 모습. 자, 전원희 의원이 바로 옆에 서 있고요.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이 대표 방탄 조끼를 입고 나온 것 같아 보이는데, 자, 이야기 좀 들어보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네, 이재명 대표 답변하지 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우르르 저 서관 출입문 앞까지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이 대표는 이제 들어갔습니다. 실내 화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올라와서 재판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보다 먼저 본인의 재판이 선고될 줄 이 대표는 과연 예상했을까요?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선고보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먼저 받게 됐습니다. 오늘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립니다. 뒤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1심 선고 때처럼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대법에서도 확정 시에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자, 이제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성남시장 하지 못했다. 기억이 안 났다. 이 기억과 관련된 것을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대표 측의 주된 논리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여당에서는 단순히 김문기 씨를 기억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대장동 의혹과 본인의 이 연루를 끊어내기 위한 이 대표의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검찰과 여당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오늘 잠시 후 2심 재판부는 어느 쪽 주장을 받아들일까요? 돌아가신 김문기 씨는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받다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고 김문기 씨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듯 성남시에 그 많고 많았던 그런 평범한 직원이 아니다라고 1심 재판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에도 도움을 제공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돌아가신 김문기 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묘사했습니다. 김문기 씨 유가족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문기 씨가 생전에 딸과 다정하게 통화하던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다정했던 아빠였던 고 김문기 씨는 시장님과의 골프 친 것을 매우 특별한 생애 경험으로 인식한 듯합니다. 딸에게 자랑스럽게 시장님과 이재명 대표죠. 골프 쳤다라는 경험을 얘기하는 통화 내용도 들어보셨습니다. 김문기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대표는 김문기 씨와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김문기 씨의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빈손은커녕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고 김문기 씨 아들입니다. 수사를 받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 그 이후 이 대표의 부인, 알지 못한다라는 부인. 아들은 왜 이런 울분의 기자회견을 했던 걸까?
권영진 의원님, 이 유가족의 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유가족 입장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그 죽음이 어떤 경위로 됐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하고 얽힌 관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 재직 시절 전인 2010년도에 성남시장이 됩니다. 근데 2009년도에 변호사 시절에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세미나도 한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2010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자 그 이후에 김문기 씨가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에 골프 같이 치러 갔다 와서 골프 치러 갔다 온 이후에는 대장동 사업자의 총책임자를 이재명 시장이 당시의 시장이 김문기 씨에게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김문기 씨는 아마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그러한 이 존경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호주에 갔을 때 골프 친 걸 가지고 딸에게 전화해서 아빠 오늘 시장님하고 골프도 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자랑까지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나는 김문기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원망스러울 상식적으로 아마 저 관계 부분들 아는 우리 국민들이 들으면은 아 역시 이재명다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 그 가족들의 심정 아마 가족들이 오늘 또 이 TV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예. 그 가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TV를 지켜보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이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김용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가 1심에서 이제 유죄가 선고됐잖아요.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나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 대표의 측근과 이 대장동 일당과의 어떤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막연하마 좀 아실 수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라고 민주당에선 선거 때 공격하던 와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비리 의혹의 실체 내지는 이 대표와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완강하게 좀 부인을 하던 그 시점이었다는 거죠. 1심 재판부의 어떤 판단에 따르면 그 가운데 김문기 씨를 부인했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적어도 이제 유가족들에게는 상당히 좀 억울할 것 같다라는 방금 논평이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 유죄로 인정할 때 벌금으로 안 하고 징역형을 선택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김문기 씨의 핏값을 물은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좀 전에 그 김문기 씨의 아들도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어떤 인터뷰를 했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나와서 증언으로 그 살아생전에 김문기 아버지와 그 이재명 대표 사이에 관계에 대해서 피 끓는 증언을 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문기 씨하고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변호사 할 때부터 실제 성남과 관련되는 도시개발 사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성남 지역에 있는 4년제 대학, 지금은 예전에 경원대 석사 아닙니까? 이분 우리 이재명 대표. 그런데 김문기 씨는 같은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동문적 관계도 있었고 사업하는 관계에서도 서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휴대폰에 김문기 씨 휴대폰 번호가 저장돼 있었던 거 실제로 통화된 내용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개 하위 직원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도시개발공사가 발족이 되고 그걸 통해서 대장동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실무 총책을 했던 사람이 김문기 씨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후에 거기에 그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으로서 유동규 본부장이 있으면서 그 가교 역할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9박 10일로 호주에 여행을 갈 때 원래는 김문기 씨 빼고 다른 사람을 넣었었는데 그때 그렇게 실무자를 올리니까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유동규 씨 증언에 따르면은 좀 가서 일만 하냐, 좀 운동도 하고 하니까 편한 사람으로 같이 가자 해서 김문기 씨가 거기에 들어갔던 것이고 아까 사진에 나왔던 걸 보면은 이 사진에 보면은 유명 그 골프 브랜드 이름이 써 있는 모자가 있습니다. 그 모자 옆에 또 거기다 보면은 골프할 때 퍼팅할 때 있는 볼 마커 이런 것들이 현지에 가서 산 것이 아니고 골프를 치기 위해서
한국에서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왔고 골프 공도 다 챙겨 갔다는 게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입니다. 그런 생생한 증언이 있었고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유동규 씨의 딸과 얘기했던 영상통화 그날 시장님 또 본부장님과 골프까지 쳤다. 이런 종합적인 걸 얘기를 했을 때 오랜 기간 골프를 치지 않다가 해외에 가서 자기들끼리 3명이 가서 골프 쳤던 것을 모른다? 그런 적 없다? 이런 취지를 했을 때 일반인이 그것을 거짓말이 아니라고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허들을 넘지 못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민주당이 어떤 식의 법리를 꾀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역부족이 아닐까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어떤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 고 김문기 씨 관련된 4대 발언은 이렇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서 시장 땐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재판받을 때 알게 됐다라는 발언. 2021년 12월 24일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서 해외 출장을 같이 갔지만 하위 직원이라 기억이 안 난다라는 발언. 2021년 12월 27일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서 만난 기억이 없다. 하급 실무관이다라는 발언. 그리고 2021년 12월 29일 제가 한 인터뷰인데요. 저희 채널A에서 여당이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조작했다라는 발언. 이 4대 발언을 검찰은 허위 사실이다라고 재판에 넘겼는데요. 1심에서는 마지막 발언, 사진 조작 발언을 유죄로 인정한 상황입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4가지 모두 다 무죄를 이 대표는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 같은 맥락의 표현들이고 법리 자체로도 이 누군가를 몰랐다는 발언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게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거고요. 뭐 그 부분과 별개로 이게 허위냐 또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확대해서 보더라도 이것은 지금까지 대법원, 하급심 법원까지 포함해서 법원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서 처벌한 어떤 행위 유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한 판례인데 1심이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는 과연 이러한 발언, 특히 기억이나 주관적 인식에 대한 발언을 당선 목적 허위사실의 행위 유형으로 평가해서 그걸 유죄로 처벌하는 기준을 세울지 그러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번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이제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 부분 법리는 항소심 법원이 정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양태정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전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잠시 후에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도 좀 궁금한데 이 조작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 분들 중에 누군가가 챗 GPT에 조작이라는 뜻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려 했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 조작의 단어에는 무언가 잘라서 오려서 확대한다라는 것도 들어간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한 변론 전략 같긴 했어요. 그러나 검찰은 의미 없는 자료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작했다는 걸 그냥 단순히 잘라서 확대했다라는 의미로 실생활에서 쓰는 사람은 굉장히 좀 드물잖아요. 조작했다라는 발언을. 그 이제 조작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제 허위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만들어 보여주는 것도 조작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이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그 같이 간 단체 사진 한 10명이 넘는 사진 중에서 일부 3-4명만 보이는 사진만 확대해서 이제 그거를 제출을 한 게 뭐 무조건 이게 뭐 사진을 확대했다고 해서 조작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 당시 맥락에서 단지 그 여행을 3명, 4명만 같이 간 경우와 10명이 넘는 사람이 같이 간 경우에 그 사람을 고 김문기 처장 그분을 기억하냐 기억 못하냐 아니면 같이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른 뉘앙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럿이 단체로 가는 사진에서의 한 명인 것과 정말 3-4명 소수 인원이 간 것처럼 이렇게 보였을 때의 이제 그 사진의 의미는 충분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걸 조작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조작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걸 조작했다는 것을 뭐 그런 허위 사실을 밝혔다, 적시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즉,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개인이 이건 네. 내가 생각할 땐 조작이다라는 평가가 들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서의 사실 공표로의 그 개념이 포섭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고 아마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억하고 못하고의 여부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니다라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입니다. 최후 진술에서 이 대표가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권영진 의원님, 이 기억과 관련된 거잖아요. 물론 이 법리적인 논란을 떠나서 여권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 도대체 기억하는 게 뭐냐.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골프도 치고 해외 출장도 가고 보고도 여러 차례 받고 대장동 실무 책임자 내도 기억 못한다? 해외 같이 간 것도 기억 못한다? 골프 친 것도 기억 안 난다? 시장 때도 누군지 몰랐다? 왜 도대체 기억하는 게 뭐냐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잖아요. 최후 진술 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의 진술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이 대표 발언이에요. 서로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이 끝나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 생각해 보면 아, 이거 내가 잘못 말한 걸 수도 있겠구나. 기억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라는 진술을 이 대표가 최후 진술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짓말이라는 게 사실은 난 기억 속에 없어, 내 기억 속에 없어 라고 하는 거짓말이 제일 나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 속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는 그동안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성남시장 되기 전에 리모델링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같이 교분도 하고 그리고 서로 전화도 주고받고 수시로 전화 통화도 하고 선물까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성남시장이 되어서는 따라서 김문기 씨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취직을 해서 이분이 결국은 저 같이 호주 여행도 가고 그리고 갔다 와서는 대장동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게 당권 이래 가장 큰 치적 사업이라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총책임자로 임명했던 이 사람이 내 기억 속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그건 제가 그 기억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아마 그 부분들은 그래서 아마 1심에서는 그거는 좋다 무죄라고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밖에서 보면은 아 이재명 대표가 정말 선택적 기억 장애증이라도 있는 건가? 그런 분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1심 재판부는 똑 떨어지는 증거.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표현이 그래요.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단체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니 그 사진이 조작이라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골프 안 쳤다는 게 방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서 이 부분들은 1심 재판부가 이런 일부 유죄를 인정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 부부싸움 비유를 쓴 것이다. 기억이라는 게 그렇게 그때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거다. 권영진 의원님을 오늘 모신 이유는 대구의 대구시장님을 하셨기 때문인 측면도 있는데 물론 성남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성남시 인구가 한 91만 명, 대구시 인구가 한 26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시 규모는 훨씬 대구시가 큽니다. 대구시 시장님을 하셨는데 만약에 대구시에 있는 하위 공무원 중에 성남시 도시개발 1차장이면 그렇게 하위 지급도 아닌 것 같고 김문기 처장만큼 보고를 하고 김문기 처장만큼 같이 해외 출장을 갔던 대구시 직원들 기억하십니까? 못하십니까? 기억 못할 리 없죠.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다 일일이는 못해요.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저 정도 고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면은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권영진 의원님께서는 그 정도 관계면 기억하신다. 아, 물론요. 저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많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다 기억 못한다는 건 기억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이 그동안 해왔던 관계들을 보면은 제가 보건대는 기억을 못할 리가 없죠. 그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애써 기억을 못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결국은 대장동 사업하고 나하고 관계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걸 총책임졌던 고 김문기 씨하고 관계를 끊어야 되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상식적으로는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도단위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이라든지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이 도시계획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근데 광역시단위 대구시 같은 경우는 시장인 저한테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의 주체는 성남개발공사가 합니다. 대구도 마찬가지로 대구 도시공사가 하죠. 그러나 저런 일을 할 때 시장이 모르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성남도시공사가 어떤 사업을 한다, 개발 사업을 해서 마이너스가 난다, 이러면 성남도시공사가 아니라 성남시가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본부장이든 사장이든 아니면 책임자가 독자적으로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시장이 핵심들하고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또 이 관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적인 관계에서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고 김문기 씨하고 그리고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하고의 만남이라는 것은 시장과 성남도시공사의 직원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제가 보건 때는 상식적으로 모른다고 하는 거는 믿을 수 없는 얘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의 어떤 기억과 관련된 것은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 대표가 이 부부싸움 비유를 든 것이죠. 그렇죠. 지금 권영진 의원 말씀은 하셨지만 보통 이 기초단체 지자체하고 이 공사 개발 출연한 개발 공사의 관계를 보면 실제 시장은 그 사장하고 이사,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권만 있고 실제 모든 진행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 보고를 하거나 상시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성남시의 대장동 등의 주요 사업들이 있었고 아마 몇 가지 핵심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유동규 전 처장이나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했겠지만 이 시장 재직 시절에 도계공의 처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을 매일 수시로 만나서 보고를 받거나 상시적으로 만나서 반드시 기억 속에 있는 중요 인물이다 이렇게 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이제 그런 부분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대장동 사업이 있었고 뒤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5,500억 이익 환수에 대한 이 문제로 다시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을 때부터는 이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 때부터 이후 2021년 시점까지를 고려해 보면 사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섞여 있는데 2015년 이전의 기억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냐 몰랐느냐 이 부분 또 인터뷰 발언할 때 나오면 몰랐다고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기억을 함에도 의도를 가지고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을 도대체 어디까지 추적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법원이 그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지금 사후적으로 이 자리에 있어서도 이러이러한 사실과 정황이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반적인 사람들 관계에서는. 그런데 법이 그 진위를 가릴 수 있을까요? 이걸 저는 판례로 성립해 놓으면 앞으로 이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발언 중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해야 될 발언들이 무수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이 항소심의라서도 바로 잡힐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의 이 백현동 관련된 발언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이 협박 발언, 이게 지금 논란인데 최진영 변호사님, 2심에서도 이 대표 측이 증인 2명을 법정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 증인들이 혹시 협박을 받았다라는 증언을 해줬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고 하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이 신청했는 증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명은 공소사실 입증과 관련된 증인, 한 명은 양형과 관련된 증인으로 2명을 신청을 했는데요. 한 명으로 공소사실과 관련해 가지고는 성남시에서 그것을 실무했던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와서 직접 물었습니다. 뭐냐?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이거 안 해주면은 협박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냐 했더니만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있었던 것을 깨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증인이 거꾸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어떤 진술을 했기 때문에 1심 이후에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무죄로 만들 어떠한 사정 변경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형사사법 체계 같은 경우에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에 왔을 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을 때는 1심 법원을 변경하지 말라는 게 기본적 현재의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거기 더불어서 약간 코미디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양형과 관련해서 왜 이게 벌금 안 하고 징역형까지 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시사 토론 진행자를 이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한양대학교 특임 교수면서 KBS 저녁에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는 분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그 사람을 부른 증인 신청서의 입증 취지가 상당히 저를 당황스럽게 했는데요. 그 입증 취지가 뭐였냐 하면은 우리 TV나 방송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그 토론 자체가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의 라디오 진행자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오늘 방송을 왜 하겠습니까? 왜 TV 토론에 많은 정치인들이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본인을 알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 유권자들을 설득하려고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와가지고 실제로 별로 영향이 없고 그러한 어떤 의견이 양형에 큰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 와가지고 유무죄에 관한 증인 그리고 또 양형을 더 낮춰달라는 그 증인들의 신빙성 자체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취지로 형성됐으면 형성됐던 것이지 결코 유리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그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본론적으로 기존 사실과 관계가 하나도 변동이 없는 상황 속에서 똑같은 것을 1심에서 2심에서 완전히 180도 바꾸어서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많은 것처럼 확실히 무죄라고 할 수 있을지 조금만 기다려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양태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협박이라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이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질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그런 것 자체가 사실 시장 기초단체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 내지는 협박으로 느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 자체가 뭔가 본인의 비리를 피하기 위한 자리도 아니었고 일종의 국정감사 내지 이제 감사 자리였죠. 그리고 또 사실 이 백현동 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만 그걸 명확히 이게 무슨 비리가 있다, 부패라 관련됐다는 그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중앙부처 그리고 그것도 당시 정당이 아닌 이제 반대 정당이었던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토교통부가 그거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압박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치 협박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그것도 사실 가치 판단에 들어가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허위사실 공표죄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제 선거의 민의를 왜곡을 해서 이 선거 결과를 이제 왜곡시켜서 바뀌게 하는 거를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그걸 처벌하는 범죄인데 아니 낙선한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기소를 해서 아예 향후의 정치 행보까지 끊겠다는 식의 무리한 기소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검찰의 이제 기소나 수사에 의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